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키보드, 그 자판 배열을 한번 보세요. Q, W, E, T, Y로 시작하는 이 배열은 무려 15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열이 원래 빠르게 타이핑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일부러 느리게 치도록 설계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보다 40%나 빠르고 손목 건강에도 훨씬 좋은 완벽한 대안이 90년 전에 이미 발명됐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2025년인 지금도 이 느림보 자판을 쓰고 있을까요? 왜 더 좋은 기술이 더 나쁜 기술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기술의 우수성이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례 QWERTY 자판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크리스토퍼 숄스라는 발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상업용 타자기를 만들었거든요. 숄스는 원래 신문사에서 일하던 저널리스트였는데 어느 날 문득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보다 기계로 찍어내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타자기 개발에 뛰어들었고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작동하는 타자기를 완성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배열했습니다. 누가 봐도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글자를 찾기도 쉽고 배우기도 쉬우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타자를 빠르게 치면 기계가 자꾸 멈춰버리는 겁니다. 당시 타자기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키를 누르면 활자 막대라는 금속 막대기가 아래에서 위로 튀어 올라와서 잉크 리본을 때리고 종이에 글자를 새기는 방식이었어요. 문제는 연속으로 빠르게 키를 누를 때 발생했습니다. 앞서 올라간 활자 막대가 미처 내려오기 전에 다음 막대가 올라오면서 서로 엉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활자잼이라고 부르는데 타자기가 완전히 멈춰버리고 사용자가 직접 손으로 엉킨 막대를 풀어야 했습니다. 타자를 잘 치는 사람일수록 이 문제가 더 자주 발생했어요. 빠르게 칠수록 기계가 더 자주 고장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슐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맸습니다. 기계 구조를 바꿔볼까도 생각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그가 찾아낸 해결책은 정말 역설적이었습니다. 기계를 고치는 대신 사용자를 느리게 만들자는 거였어요. 영어에서 자주 연속으로 쓰이는 글자 쌍들을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T와 H는 거의 항상 붙어서 나오잖아요. THE, THAT, THS처럼요. S와 T도 마찬가지고 E와 R도 그렇습니다. 슐스는 이렇게 자주 연속으로 쓰이는 글자들을 찾아서 자판 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러면 타이피스트가 한 글자를 치고 다음 글자를 치러 손가락을 멀리 이동하는 동안 앞서 올라갔던 활자 막대가 제자리로 돌아올 시간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QWERTY 배열의 탄생 비화입니다. 빠르게 치라고 만든 게 아니라 느리게 치라고 만든 거예요. 기계의 한계를 인간의 속도를 늦춰서 해결한 겁니다. 1874년에 레밍턴이라는 총기 회사가 이 타자기의 상업적 가능성을 보고 대량 생산을 시작했어요. 총기 회사가 왜 타자기를 만들었냐고요? 당시 레밍턴은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총기 수요가 줄어들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었거든요. 정밀한 금속 가공 기술이 있었으니 타자기 생산에 적합했던 거죠. 레밍턴의 대량 생산 덕분에 QWERTY 배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표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QWERTY가 정확히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손가락이 가장 편하게 놓이는 위치가 있는데 홈 로우라고 부르는 가운데 줄이에요. ASDF JKL 세미콜론이 있는 그 줄입니다. 타이핑을 배울 때 처음 손가락을 올려놓는 바로 그 위치죠. 이상적인 자판이라면 가장 많이 쓰는 글자들이 이 홈로우에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QWERTY에서는 전체 타이핑의 겨우 32%만이 홈로우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68%는 손가락을 위아래로 뻗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적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숙련된 타이피스트 기준으로 하루에 손가락이 약 30km를 이동하는 것으로 측정됐어요. 30km면 거의 마라톤 풀코스 거리거든요. 손가락이 매일 마라톤을 뛰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불필요한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쌓이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직업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타이피스트들 사이에서 손목 통증은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손의 균형도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QWERTY에서는 왼손이 전체 타이핑의 57%를 담당하고 오른손은 43%만 담당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인데 오히려 왼손에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구조인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모음 E와 A가 전부 왼손 영역에 있고 영어에서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는 T도 왼손 검지가 뻗어야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영어 단어 중에 스튜어디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QWERTY 자판에서 오직 왼손만으로, 그것도 맨 윗줄에서만 타이핑해야 합니다. 10글자짜리 단어를 치는 동안 오른손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비효율성의 반기를 든 사람이 193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어거스트 드보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QWERTY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완전히 새로운 자판 배열을 설계했어요. 드보락은 인간공학이라는 학문에 기반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글자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손가락의 힘과 속도는 어떻게 다른지, 양손의 교차 사용이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철저하게 분석했죠. 드보락의 설계 철학은 QWERTY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들을 홈 로우에 전부 배치한 거예요. 모든 모음 A, O, U, I와 가장 흔한 자음들인 D, H, T, N, S를 손가락이 가장 편한 위치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이 번갈아 가면서 치도록 설계해서 한쪽 손에 부담이 몰리는 것도 방지했어요. 마치 피아노를 칠 때 양손이 번갈아 가며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타이핑도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겁니다. 드보락 자판의 성능은 놀라웠습니다. 타이핑의 70%가 홈 로우에서 이뤄지고 손가락 이동 거리는 QWERTY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앞서 말한 스튜어디스라는 단어도 드보락에서는 양손을 번갈아 가며 홈로우에서 편하게 칠 수 있습니다. 타이핑 대회에서 드보락 사용자들은 QWERTY 사용자들보다 20%에서 40%까지 더 빠른 속도를 기록했어요. 어떤 여성 타이피스트는 드보락 자판으로 분당 212단어를 타이핑해서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손목 건강 측면에서도 드보락이 압도적으로 유리했고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도 QWERTY보다 훨씬 짧았어요. 모든 면에서 드보락이 QWERTY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드보락은 왜 QWERTY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더 좋은 기술이 왜 150년 된 비효율적인 기술을 대체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기술이 아니라 경제학과 심리학에 있었습니다. 1890년대부터 레밍턴의 QWERTY 타자기는 미국 전역의 정부기관, 기업, 학교에 대량으로 보급됐거든요. 수백만 명의 비서와 타이피스트들이 QWERTY 배열로 교육받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타이핑 학원에서는 QWERTY만 가르쳤고 취업시험에서도 QWERTY 속도를 측정했어요. 모든 사무실에 QWERTY 타자기가 있었고 모든 타이피스트가 QWERTY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된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표준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전화기를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가 한 대만 있으면 쓸모가 없지만 모든 사람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유용해지잖아요. QWERTY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QWERTY를 쓰니까 QWERTY를 배우는 게 당연해졌고 QWERTY를 배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업들은 계속 QWERTY 타자기를 샀어요. 이 순환이 반복되면서 QWERTY는 점점 더 견고한 표준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드보락이 등장했을 때 기업들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새 자판을 도입하면 모든 직원을 재교육시켜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존 장비도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재교육 기간 동안
타이피스트들은 거의 일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설령 장기적으로 효율이 40% 올라간다 해도 당장 들어가는 전환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기술 잠금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비효율적이라 해도 그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개인 차원에서도 심리적 저항이 강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상태 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이 객관적으로 더 좋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바꾸려면 엄청난 심리적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QWERTY를 버리고 드보락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손가락 위치를 새로 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간 몸에 익힌 근육 기억을 완전히 타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 타자를 배울 때의 그 답답함을 다시 겪어야 하고 한동안은 업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1940년대에 결정적인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드보락 자판의 효율성을 공식적으로 연구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타이피스트 훈련 시간을 52% 단축하고 효율을 74% 높인다는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으니까 이건 엄청난 전략적 이점이었죠. 군대에서 타이피스트를 빠르게 양성할 수 있다는 건 정보 처리 속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묻혔습니다. 이미 QWERTY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대규모 투자를 마친 군과 정부는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고착됐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고 활자 막대가 사라졌을 때가 QWERTY를 버릴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거든요. 더 이상 기계가 엉킬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애초에 QWERTY가 탄생한 이유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컴퓨터 키보드가 QWERTY 배열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이 비효율적인 표준은 디지털 시대까지 살아남게 된 거예요.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전 세계가 QWERTY에 익숙한데 굳이 새로운 배열을 도입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터치스크린에서는 물리적인 키보드의 제약이 전혀 없으니까 어떤 배열이든 구현할 수 있었어요. 원형 배열이든 스와이프 방식이든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스마트폰 자판도 QWERTY가 됐어요. 150년 된 타자기의 유산이 21세기 첨단 기기에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쯤 되면 QWERTY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드보락 자판은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지원됩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 어디서든 설정만 바꾸면 드보락으로 타이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드보락을 쓰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보락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QWERTY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의 우수성이 반드시 시장의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먼저 시장을 장악한 쪽이 이기고 사람들의 습관이 기술 발전을 멈춰 세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손가락은 가장 효율적인 경로가 아니라 150년 전 타자기 설계자가 정해놓은 비효율적인 경로를 따라 매일 30km씩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익숙함이라는 편안한 감옥에 스스로 갇혀 사는 겁니다.